제가 이 목포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를 이제 만들어 주신 이 시민들께 이제 보답을 하고자 어떤 말씀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들께 이제 돌려드리나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부터 한번 이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그 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그것이 또 왜 하필이면 목포에 붙였느냐를 한번 의견을 르네상스라는 이 말이 왜 여기에 붙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예, 뭐 전 선생님도 계신데 제가 르네상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서, 사실 르네상스란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또 많이들 또 기억하시는 그런 단어일 거예요. 보통은 이제 재생이다, 부활이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고, 특히 중세시대 때 너무나 그 신을 공경하고 신에 대한 찬양과 예배에 모든 것이 사로잡혀서 사람다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 그 시대에 인간을 재발견하는 그런 그 정신적 성숙이 있게 됐던 그 시대를 흔히들 가르쳐서 르네상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 시대를 갖다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뭐 그리스 로마의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계속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많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보다 더 좀 우리 인간들을 새롭게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것이 과거의 그 관념에 그 머물러 있던 사회에서 실제의 어떤 발견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사의 그 성장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목포에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목포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선입견이나 관념들을 깨고, 이제 목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어떤 출발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시작하자라는 그런 제안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그 모여 계신 분들은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을 단지 어떤 물질적인 그런 새로운 그런 개선이나 개발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목포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발견하자라는 그런 제안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요. 그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우리말로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문예 부흥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어려운 말이었어요. 문예는 사실은 요즘엔 거의 없어진 단어인데 문화와 예술이란 뜻의 약자고요. 부흥이라는 말은 일본식 그런 이 단어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쉬운 게 리뉴예요. 르네상스라는 게 불어인데,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다 재생이거든요. 재생에는 어떤 본질적 가치가 있지 않으면 재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하하는 자리로만 오시려고 했는데, 제가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재생이라는 것에 실천을 하셨던 정말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춘천의 전 시장이셨던 조충은 시장님이 사실은 우리나라 도시 재생의 가장 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 순천의 발전은요, 순천만 정원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순천만 시장을 아파트로부터 구해내신 분이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어릴 때부터 우리 전라도의 목포라고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목포에서 르네상스를 논한다, 저로서는 좀 씁쓸했습니다만, 우리 손 의원님께서 네가 순천시장을 할 때 순천의 순천만을 지켜내고 순천만을 가꾸었던 그거를 와서 증언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 자신 있게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상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순천만은 제가 시장에 취임을 했더니 뭐가 됐냐면요, 건설업자들한테 가서요, 순천만에 모래가 쫙 퇴적돼 있어요. 정말 최고급 모래예요. 그 모래 채취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돼서 야,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요새는 장비가 좋아서요, 옛날에는 모래 채취할 때 포크레인하고 떠서 했는데 요새는 쫙 빨아다니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걸 보고 제가, 야, 이 사람들한테 맡겨놨다가 이걸 갖다가 빨아당기는 채취업을 하면 한 달이면 이 넓은 순천만은 싹 없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시장직을 걸다시피 하면서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취소가 되고 순천만이 오늘이 생긴 겁니다. 사실상 순천만 자랑하면 제가 여기서 한 시간 이상 해도 끝이 없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요새 생태, 문화 이런 게 상당히 중시되는 판이기 때문에 순천만이 그로부터 세계 남사르 습지에 등록이 됩니다. 세계 남사르 습지가 공인을 하고 순천만이 전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또 지정이 되고 또 유네스코가 순천만과 함께하는 순천 전역을 생물보호지역으로 공식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하죠. 세계단체인 유네스코가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 지정하지 하니까 스스로가 우리 시민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순천의 구도심, 이 목포에 여기 와서 제가 오늘 좀 걸어봤습니다. 여기보다 더 형편없었습니다. 그거를 재생 프로그램을 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흐르는 동천이라는 개울이 있습니다. 그 개울을 정말 시멘트가 조각이 하나도 없는 생태 하천으로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순천만으로부터 흙두루미가 올라와서 시내까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순천이요, 약 송강사도 있고 서남사도 있고 뭐 나간읍성도 있고 해서 한 500만 왔을까요? 관광객이. 이게 지금 1000만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순천의 기본적인 발전의 축은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생태 보존 그리고 순천만이라고 하는 세계 5대 연안수지라는 보물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순천이 국제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생태 정원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자랑스럽게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제가 가서 너무나 놀랐던 것이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목포를 저는 순천하고 같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서 처음 왔거든요. 순천도 처음 가봤고 근데 인구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기 4년 동안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인구 몇 명 늘었는지. 예. 인구 얘기하면요, 우리 여기 시장님 계신데 죄송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제 자랑을 얘기 드릴게요. 짧게요. 목포가 3대 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목포가 한 24만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순천은 얼마였냐면 27만입니다. 여수가 29만이었습니다. 전남의 여수, 순천, 목포 중에서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목포가 앞서죠. 제일 1등이죠. 그러나 인구로는 여수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 말 인구 통계를 보니까요, 목포가요, 미안하지만 2만이 줄었어요. 21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수가 또 2만이 줄었어요. 순천이요, 27만에서 10,000명이 늘어서 28만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무슨 아파트를 만진 것보다도 저는 순천만이 우리 순천의 인구를 이렇게 늘렸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여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시장님께서 저를 순천으로 끌고 가려고 하셨어요. 2017년에 여기 와라. 그러면 여기다가 손해원 박물관도 만들어주고 디자인 뮤지엄도 해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목포를 보고 딱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포가 훨씬 더 문화적 가치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얘기 좀 해보세요. 그때 하마터면 제가 순천 갈 뻔했습니다. 맞아요. 그건 그son 의원님께서 거짓말이 아니고요. 오셔서 순천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손을 잡으면서 야 훌륭하다라고 한 게 순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보시더니 이럴 수가,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시면 제가 기억이 아직 납니다. 그 지역에 전국의 유명한 미술가의 미술관 갤러리도 만들어줬고요. 또 음악 하시는 사람들 연습실도 만들어줬고요. 하면서 내가 우리 의원님한테 의원님 몇 평 필요하십니까? 제가 사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리모델링 다 해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니 세상에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목포를 가세요.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조 시장, 야 너 목포 와봤냐? 와봤더니 일제시대 때 창고부터 시작해서 뭐 그때 창성장려 여관인데 100만 불짜리가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그 당시에 시장님이세요. 박홍률 시장님한테 부탁했다. 기획팀 순천에 보내서 순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 좀 이쪽 목포에다 가져오라고 부탁했으니 목포에서 직원들이 가면 좀 열심히 좀 해주라고 그래요.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이 양반을 순천으로 모시려고 딱 했는데 느닷없이 목포를 도와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캄캄하죠.
근데 그거 안 한다고 할 수 있으면 이미 마음은 목포로 떠났는데 야, 저 손 의원님께서 가시면 목포가 난리가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도 그래서 목포 르네상스 그때부터 시작했던 르네상스가 있던 르네상스야 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사실. 네. 그때 순천에 갔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지만 또 한 번 저 목포하고의 인연을 또 저하고 만들어 가면서 있었던 우리 양희삼 목사님, 그때는 정말 너무 착한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도 따라온 착합니다. 거리의 전사가 되셨어요. 저하고 간단하게 목포하고 인연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실은 이제 방송을 한 게 한 13년 이렇게 됐습니다. 팟캐스트 시절부터 의원님이 현역이실 때 저희 채널에 제가 의원님을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예. 근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또 조그만 채널이라고 무시하시나 보다 이런 줄 알았더니 한참 뒤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는 이단인지 아닌지도 다 찾아봐야 되고 뭐 이러셨다고. 그래서 오셔서 한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목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포에다 뭘 만드시겠다고 그러시고 노래하는 뭐 이렇게 뭘 만드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고 있다가 실제로 방송에서 의원님 제가 고향이 목포인 거 모르시죠? 그랬더니 어머 이러시더니 하나님이 이래서 보내셨나 봐 이러시면서 저랑 합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목포에 노래교회 같은 걸 만들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밴드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 완전 가수는 아니지만 뭐 준 비슷하게 그래서 의원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 토요일인가 실제로 표를 보내셨어요. 목포 가는 표를. 그래서 난 뭐 이런 정치인이 다 있나? 그냥 저는 방송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에이 뭐 그냥 좋은 말로 하셨겠지 생각했는데 진짜로 갑시다 그러면서 표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목포 그때 SBS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실은 그때부터 이제 의원님하고 같이 오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목포를 온 것만 한 3번 의원님이 오라고 하셔서 온 것만 한 3번 그래서 다 여기 보고 창성장도 보고 가고 공사하던 사진까지 제가 다 찍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이 이분을 모셔다가 목포에다가 관광객이 오는 그 장발장이 지나가다 들린 것 같은 그런 교회를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 교회가 뭐냐면 저는 아주 늦게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일반 그 크리스찬들하고 조금 좀 달라요. 제 생각이나 이런 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이해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자기들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밤에 그냥 설교는 없고 너무 작고 소박하지만 멋진 찬양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저분이 노래를 좀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노래교회라는 가칭으로 작은 공연장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제가 아직 포기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만큼 이제 노래를 하실지는 좀 제가 의문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더 탐사에서 가수 백자하고 저하고 콘서트를 합니다. 같이 하시면 될 거예요. 같이. 네, 앞으로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전우영 스님 이 근대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고 제가 너무 많은 공부를 선생님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57 공방하시는 우리 익종쌤하고 오왕택 쌤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저분들을 10년 동안 이제 공방을 뒷바라지 하다가 결국은 이분들 두 분이 다 목포에 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지금 오왕택 이익종 공방에서 가칭 5위 공방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클래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도 좀 오셨는데,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한 달에 일주일씩을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날은 전우영 쌤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씩 선생님이 주제를 매번 바꿔가면서 하셨는데 그때 이 목포에 대한 선생님이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목포의 르네상스에서 과연 르네상스에서 뭘 갖고 다시 바꿀 것인가? 어떻게 여기서 부흥을 이룰 것이고 리뉴얼을 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목포를 살릴 것인가? 여기 보시면요. 르네상스란 말이 살아난다는 얘기야.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포가 다시 살아난다. 그 근거가 뭐냐는 얘기를 선생님 한번 조목조목 하나하나 짧게 한번 우리는 목포는 이런 가치가 목포를 살릴 수 있다. 목포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생님 좀 해주십시오.
1927년 벌써 한 100년 됐죠. 1927년에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단체가 뭐냐면은 조선 사람들의, 당신은 조선이라고 불렀으니까 조선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민족 단일당 또는 민족 유일당이라는 단체였어요. 일본의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우리 조선 사람은 하나로 단결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가치, 이런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일본은 3.1운동 이후에 이 조선 사람들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서 갈라치기 해서 민족 분할 통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상태에서 1927년에 또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말 자체가 일본식 한자어인데 향토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고향별로 찢어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한국인들을. 근데 이게 그래도 또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서적으로 거기에 좀 끌려드는 면도 있고 해서 일본이 이 향토라고 하는 말을 퍼뜨리는 이유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휘말려 들어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1934년에 조선일보가 조선 향토 노랫말 모음 선발대회를, 지상 선발대회를 열었고 거기서 1등한 향토 노래가 목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목포 노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목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쳤고 이난영이라는 18 먹은 처녀를 그야말로 이제 민족의 심벌처럼 만들어 놨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목포 사람들뿐만 아니라 식민지 백성 모두가, 지금도 우리가 이번 3.1절 또 그 지나고 나서 이제 정부의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발표 보면서 막 화가 났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 억울한 한을 품었던 사람들을 또 한 번 짓밟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한이라고 보통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원과 한은 좀 달라요, 한자로. 원은 우리가 원수 갚는다고 하죠.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으면 되돌려 줄 수 있는 게 원이에요. 반면에 한은 되돌려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 한이 맺히냐면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모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억울했을 때, 하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억울하다고 국가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으로 맺혀요. 근데 식민지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일상 하루하루가 한이 맺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포의 눈물에서 노래한 한이 일본인들의 의도가 어쨌든 향토별로 찢어놓는 의도가 어쨌든 간에 전 민족적 공감을 형성했던 거죠. 그게 목포의 눈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목포에 관한 노래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국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도시가 목포예요. 어쩌면 서울보다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비슷하거나. 1942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던 바로 그 해예요. 그 해에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또 나옵니다. 역시 이난영이 불렀죠. 이 노래도 이렇게 들어가요. 영산강 안개 속에 기적이 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시 울음이, 눈물이, 당시 이제 목포항을 통해서 일본의 노동자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의 군속으로 끌려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던 시대니까 목포 부두가 매일 눈물바다일 수밖에 없었죠. 그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해방이 되면 좀 달라졌느냐? 1956년에 목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두 노래가 또 나와요. 하나가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야 오르냐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비 내리는 호남선. 그 다음에 제목에는 없는데 이 노래도 그래요.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라는 가사가 들어가는 대전 브루스. 대곡 나왔죠. 그리고 60, 70년대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좀 이제 나아지면서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여전히 이제 군사 독재 시절로 어두운 시절이었지만 나름대로 좀 생활이 좀 펴면서 밝은 노래들이, 지역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서울만 해도 서울의 찬가 같은 노래들이 나오고 뭐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던데 87년에 비 내리는 호남선을 조금 이제 손을 본 남행열차라는 노래가 나와요.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역시 눈물이에요. 목포를 다룬 노래가 이제 5곡 정도 1935년부터 87년까지 50년 동안 5곡 정도 나왔는데 전부 우는 노래예요. 눈물의 노래예요. 목포를 떠나는 사람도 울고요. 목포로 돌아가는 사람도 울고 목포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울어요. 그게 목포의 정서였던 거죠.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우리 현대사라고 생각해요. 특히 60년대 이후에 한국 이제 경제 성장, 고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또 정치적, 경제적으로 호남 소외 현상이 일반적이었고 그런 현상이 조금 더 학문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른바 호남을 한국 전체에서의 내부 식민지화하는, 호남에 대한 차별,
호남에 대한 집단 혐오 이런 것들이 사라지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는 식민지민의 한해 정서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이 목포와 호남의 정서는 한해 정서를 극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87년 이후 벌써 이제 35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 목포 노래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목포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때가 됐죠. 르네상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부활이니 부흥이니 소생이니라는 뜻이 있다. 근데 좀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해요. 유럽에서 중세는 아까 신을 너무 진지하게 모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이성이 죽고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르네상스로 띄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 소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여기에는 새 시대의 여명이라는 뜻도 있었어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여명기가 르네상스 시대였거든요. 목포는 이제 새로운 이제까지 한해 정서에서 벗어나서 한해 정서가 응축된 도시에서 벗어나서 다른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데 그 시대를 열어가는 게 뭐가 될 것이냐 열어가는 계기 또는 열어가기 위한 수단 도구 이게 뭐가 될 것이냐 많이 좀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100년은 한국 사회가 뭐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한국 사회가 아주 급속한 인구 팽창의 시기였어요. 100년 전에 한국 인구 2천만이었습니다. 남북한 합쳐서. 그리고 계속 이게 남북한 거의 8천만이 될 때까지 100여 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봐왔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앞으로 적어도 5, 60년간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역사에서 무서운 게 없어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간과 자연이 차지하는 몫의 비중이 달라진다는 의미를 가질 거예요. 이제까지는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수탈하고 자연을 빼앗는 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살아야 하니까 숲을 뭐 깎아내고 아까 모래밭을 메우고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하는 것이 늘어나는 인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조 시장님께서 순전해서 보여주셨듯이 앞으로는 첫째로 인간보다 자연의 비중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역사적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내온 흔적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두 변화가 정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목포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자연의 회복, 자연 생태 회복, 두 번째는 역사적 가치의 존중. 이걸 중심으로 해서 무엇보다 이제 목포가 한이 응축된 도시를 넘어서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목포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과 역사 자산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살아나가는 새로운 도시 양식을 결정하는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한국 전체의 모범이자 표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일종의 새 시대의 여명을 먼저 보여주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목포의 눈물을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나 큰 힌트를 얻었어요. 이 목포가 100년 동안을 그야말로 이제 한 80년 동안을 목포의 눈물, 목포는 항구다라는 이런 정말 유행가를 타고 목포가 많이 알려지고 이제 한과 서울음과 눈물의 어떤 이야기를 끌어왔다면 여수가 저렇게 큰 데는 여수 밤바다가 너무나 큰 그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가서 보면 노래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순천은 우리 전 시장님 덕에 조 시장님 덕에 순천만이 살아나는 바람에 인구가 그때 말씀이 4년 동안 9천 명 인구를 늘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께 당선되시자마자 바로 말씀드린 게 10,000명만 늘려보자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전우영 교수님께서 오늘 그 얘기 안 하시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래를 하나 만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중음악으로 노래 하나를 목포의 노래로 이제 좀 더 희망적이고 눈물 빠진 노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 이거 시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 목포 사태로 엄청나게 당할 때 모르는 분이 저한테 문자 하나를 보내오셨어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너무나 유명한 작곡가예요.
이분이 문자를 보내셔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뭐든지 돕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제가 문자를 보내요. 언제고 목포에 노래를 만들 테니 그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의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아모르 파티예요. 윤일상 선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그분을 또 다시 뵐 날이 있었어요. 저하고 한 약속 알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포에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머릿속에 계속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전우용 쌤한테 가사를 써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노래를 남진, 송가인 둘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난영의 노래를 들으며 가수가 되신 남진 선생님과 그 남진 선생을 보면서 진도 출신으로 트로트의 시작을 알린 그 송가인이라는 이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상홍의 뱃노래가 나오는 그 가사와 함께 남진 선생이 나는 이 노래를 듣고 가수의 꿈을 키웠어. 이 가사야 말하자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러면서 송가인 나는 남진 선생님을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갖고 시대를 바꿔서 희망으로 바꾸는 이 노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박 시장님 생각나세요? 제가 2017년 처음 왔을 때 트로트 메카를 만들어야 된다. 이난영이 있고 남진이 있는 그때 트로트 얘기가 티읕자도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트로트의 메카로 목포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때 누구나 다 트로트를 우습게 할 때예요. 근데 그 뒤로 송가인이 나오고 김준수가 나오고 지금 또 누구죠? 박지현. 뭐 무난히 7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피예요. DNA고 목포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목포의 노래를 희망찬 노래를 전우용 작사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뭐 이렇게 그렇게 큰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노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윤일상 작곡 그쵸? 한번 해보요. 아모르 파티 같은 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한번 오늘 이 얘기의 끝인데 이걸 얘기 안 하시네. 그래서 가사를 쓰실 거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손 의원님께서 우리 시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꼭 한번 느끼는 게 제가 시장할 때 이런 행사에 앉아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참 여러 가지 부담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늘 보니까 좀 이상해요.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세요. 정치인들이요 사람 모이는 데가 되면 다 오거든요. 제가 무소속이기 현직 국회의원도 때문입니다. 그렇죠. 현직 도의원, 이 지역 도의원도 그렇죠. 시의원. 근데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이 현직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온 사람 있냐니까 없대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 걱정 없으시잖아요. 시장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 의원님이 기발한 시장님한테 건의했는데 제가 옛날에 같이 했던 그 정으로 하나 더 확실하게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보니까 동본원사 이 굉장히 문화재예요. 아까 들어오면서요. 이런 거 있으면 이건 완전히 보물이다 그런 생각으로 왔어요. 이거요 시장님 한 3억 정도만 드리면 여기에 특별 음향장치에서 소극장 만드실 수 있어요. 예, 소극장 만들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최승용 선생님께서 비올라 하셨는데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야, 저 양반이 국립극장 소극장 가서 하면 저 소리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동본원사에서 목포의 동본원사에서 듣는 저 비올라의 음률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 의원님께서 목포에 대한 노래 해서 송가인한테 주자. 뭐 작사는 우리 전우영 선생님이 남진 송가인.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이거를 최고급 소극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목포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여기서 발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서 어때요? 김성수 평론가 네. 머릿속에 막 반짝반짝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은 문화 콘텐츠가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금 10대나 20대들에게 목포를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드라마 호텔 델 루나를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목포의 눈물도 잘 모르겠고 목포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 재밌게 봤던 아이유가 나오는 드라마, 거기서 환상의 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이었던 정말 그 시대를 뭐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그 건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건물이 여기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저는 그 건물 때문에 목포에 한번 왔어요. 예. 그 도서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공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보러 왔어요. 제가 사실 그때 목포에 내려왔던 원래 이유는 우리 손혜원 의원님께서 그 고생을 당하고 있을 때 가서 도와드려야지 하고 내려왔다가 거길 찾아갔어요.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보고, 야, 이 멋진 곳이 그냥 버려져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동본원서에 와서도 이 공간에서 방송이 잘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기술진도 소개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술진이 어제 내려와서 한다는 말이 2달 전에 인터넷이 끊겼대요. 여기가 우리 방송 못할 뻔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 가득한 그런 어떤 힘은 있는데 그 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뻗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목포의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목포를 되살린다, 목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문화 콘텐츠들과 함께 그걸 중심에 두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제 목포의 정치와 문화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데 저게 굉장히 거창하지만 실제로 딴 게 아니라 여기에 역동성을 줄 수 있는 콘텐츠, 그것도 문화를 중심에 놓은 콘텐츠를 가지고, 그거는 뭐 노래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손혜원 의원님의 그 아이디어를 듣고 나서 전율이 흘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빵진부라고 하는 브랜드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살을 못 빼요. 제가 살을 빼면 좀 괜찮은데 항상 빵 때문에 실패하거든요. 빵을 너무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해서. 근데 이 빵과 커피에 빠져 있으면 어느덧 이제 뱃살이 나와 있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근데 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중심에 놓고 도시 전체가 변화된 사례들이 한국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컨텐츠거든요. 근데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이걸 관해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순천만 정원 같은 경우는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뭐 건설업자도 들어올 테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선택하기가 조금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 여기를 정원으로 만들어 보자. 모래 가져가서 파는 것만큼은 안 남을 수 있겠지만 정원 만들면서도 남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설득이 가능한데, 문화 얘기를 하면은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거든요. 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그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생기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같이 살게 되면 그 동네가 변하거든요. 서울에서 가장 먼저 했던 데가 사실은 대학로거든요. 거기서 연극인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무작정 가서 살기 시작했고, 거기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 만났고 지하실을 빌려다가 연습실을 만들고 이러면서 대학로 전체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거를 건물주들이 다 먹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종로구청장님을 되게 싫어합니다. 문화특구를 만들어서 결국 건물주가 다 독식했어요. 그리고 연극인들은 내쫓겼죠. 그런 그 사례들을 보면서 목포에서 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을 정치가 마련해 준다면, 그러면 완전히 다른 가능성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 손혜원 의원님이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함께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와 이 정치라는 얘기를 진짜 지금 우리 김성수 평론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실 수 있는 법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오늘 오실 때 제가 뭐 하나도 시놉시스도 안 드렸어요. 그냥 시사와 정치로 일단 르네상스 얘기를 시작하자 말씀드렸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 굉장히 그 하고 싶은 얘기를 갖고 할까 말까 누르고 계신 우리 전우영 교수님, 동본원서 얘기 잠깐 해주세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절이었죠. 처음에 절이었다가 이제 교회가 돼.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주충훈 정 시장께서 이 3억만 드리면 이거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드리면 또 제가 또 무슨 딴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 할까 봐 한 번도 얘기를 못 했는데,
이 장소는요 정말 너무 소중한 자리를 목포 시민들이 지켜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옆에 있는 정원 다 흘려나갔잖아요. 이 정원이 어마어마했던 정원이더라고요. 이 안에. 근데 저는 이게 오거리에 이게 살아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이 얘기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해주셔야 돼. 아니 동본원사는 뭐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여러 일본인들이 있는 곳엔 다 있었어요. 일본 이제 사찰이었고요. 특징은 이제 각 도시의 중심지에 자리 잡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동본원사 자리는 지금 예를 들자면 영락교회가 들어섰었어요. 뭐 이제 많이 일부는 없어지고 기독교 교회로 바뀌었다가 뭐 이제 철거되고 그런 건데 문화재적 가치는 뭐 보시는 게 다니까 제가 다른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청해진이라고 통일신라 시대에 동부가 무역의 요충지, 장보가 만든 청해진이 바로 완도에 있었잖아요. 목포 옆에.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드리워진 나쁜 그림자, 나쁜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일본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걸 잘 극복을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 순천, 여수, 목포, 완도, 진도 요 일대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근데 일본하고만 관계를 맺다 보니까 부산이 중심이 되고 사실은 부산은 중국, 일본, 한국을 잇는 데에서는 좀 치우쳐 있는 곳이었거든요. 통일신라 시대에 한중일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지금의 목포 일대가 근대 이후에는 부산의 그 지위를 빼앗기는 그런 좀 이상한 결과를 빚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포에도 이제 국제 개항 도시로 1897년에 문을 열었었고요, 개항을 했었고요. 하지만 좀 일본인들이 만든 것들만 남아 있거든요. 조금 좀 여담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처음으로 서양식 호텔을 세운 사람이 이탈리아인인데 펠릭스 피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서울에 처음으로 서양식 호텔을 세웠고 여기에서 프랑스 요리를 팔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프렌치 호텔이라고도 불렀어요. 독립신문에는 삐노 주막이라고도 썼고요. 삐노 주막. 예, 근데 이 사람이 목포 개항하자마자 목포로 와요. 목포에 호텔을 내겠다고 온 거예요. 1897년에 실제로 이게 개항하자마자 펠릭스 피노가 목포에 와서 호텔 부지를 얻기 위해서 입찰을 시도했다가 일본인한테 지고 그냥 도로 서울로 갔어요. 아마 그때 호텔을 지었다면 목포에 굉장한 또 문화재가 하나 더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이태리 사람인데 그리고 중국 해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왜 목포 개항 소식을 듣자마자 이미 개항장이 있는 원산, 부산, 인천으로 안 가고 목포로 튀어왔느냐면 여기가 이제 이른바 동아시아의 새로운 좀 전략적 또는 지리적 중심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일본한테 결과적으로 이제 먹힘으로써 목포가 국제 도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일본의 단극으로 예속된 도시로 빠져버리고 국제 도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본원사를 포함해서 지금 목포에 남아 있는 일본인들이 지어놓은 건물들이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우리가 목포가 안고 있는 문화유산이지만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자면 이제 우리가 청해진 시대 나아가서 1897년 애초에 대한제국 정부가 구상했던 한중일을 잇는 이제 해상 루트상의 중심지라고 하는 국제도시로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보면서 목포의 여명 또는 목포의 르네상스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본원사는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일본인들이 있었던 각 개항장 도시에는 거의 다 있었던 이런 건물입니다만 지금 겉은 이제 그대로 남아 있죠. 안이 완전히 좀 달라져가지고 절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드는데 잘 손을 보면 이제 겉과 뭐 근대 문화재로서 충분히 좀 좋은 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는 좀 여러분들 듣기 지루하신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정치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흥미로운 밤마다 유튜브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30만인데요. 2만 명이 넘게가 목포 분들이세요.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지난번 시장님 선거 때 보니까 밤에 유튜브를 하고 아침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어제 유튜브 제 걸 다 보고 계세요. 깜짝 놀라서 이제는 목포 정도의 도시는 그야말로 SNS로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목포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 양희삼 목사님 목포의 교회부터 얘기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한번 해주시고 목포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밖에서 목포 출신의 지금 이 촛불 전사께서 이 느끼는 이 목포의 정치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제 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목포 국회의원이 저희 고등학교 2년 선배시라는 거.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오랫동안 목포 출신, 목포의 국회의원이었다는 거. 그 외에는 잘 모를 정도로 목포가 그만큼 문제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뭘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선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어찌 보면 저의 이 말이 지금 우리 목포의 정치를 보여주는 현 주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산순백 우리 온라인 담당 유튜브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시작 전에 막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목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처음 오셨는데 너무 좋다고 막 다니면서 너무 좋으시다고. 근데 저도 잘 모르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포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어서 만약에 목포가 발전됐으면 아파트 때려 지었겠죠 여기다가. 그랬으면 다 사라져버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너무 귀한 재산들인데 그런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손 의원님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손 의원님이 이 고촉을 당하신 이유도 그 아파트 때문이에요. 아파트 때려 지으려고 하는 거 그거 막았더니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저는 그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 사건이 저를 목포에 주저앉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누군가 큰 뜻이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빨리 정착하고 여기 이렇게 독하게 제가 목포에다 진짜 해보겠다라고 얘기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쳤겠죠, 서울하고. 제가 서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 한번 오기가 딱 나는 거예요. 제가 목포에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진짜 보여주겠다라고 일찌감치 제가 정착을 하게 된 게 저는 사실 그분들 덕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